안녕하세요, 선생님. 검사 개발자 김치건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별 학생의 학습 전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도 가이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자기조절 검사가 어떠한 이론에 기반해서 개발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조절학습 검사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자기주도 학습과의 차별점들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이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 즉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개념이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그 전 단계인 자기조절학습은 바로 청소년, 즉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의 학습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인데 원래 정확한 개념은 청소년에게 자기조절이라는 학습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범위 내에서 자기 통제의 정도가 자기주도 학습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개념이 바로 자기조절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자기조절학습 검사라고 하는 개념도 이 진버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 명칭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텐데 이 세 가지 척도를 눈에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척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프로파일을 받아봤을 때 어떠한 챕터로, 어떠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해석하고 상담하실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파일 특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프로파일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께 숙지하신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원활한 해석과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할 때 주의할 점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한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검사지를 내밀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안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매우 좋게 자기를 포장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주의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자기 자신을 좀 좋게 보이려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체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반응 일관성이라고 있어요. 자, 반응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사한 문항에 동일하게 응답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어로 쭉 체크했을 때는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했을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의 주의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특정 점수 값이에요. 이 점수 값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 각각의 검사 결과가 높은지 낮은지 보통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검사 결과는 T 점수와 이해하기 쉬운
백분위로 구분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수값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T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점수가 50,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로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각각의 학생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 가능하도록 돕는 점수입니다. 다음에 백분위 점수예요. 이 백분위 점수는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겠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개인의 점수가 아래부터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구역으로 나눠서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점수 40에서 60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쭉 한 줄로 늘어섰을 때 68%의 학생들이 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가장 무난하고 보통값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T점수가 40점 미만이다. 그러면 하위 16%입니다. 그 척도에서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위 10%, T점수가 60점이 넘어가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네, 그 영역에서 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인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나는 친구들보다 낮아. 나는 친구들보다 높아. 나는 보통이래. 이런 말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적절하게 다가갈 수 없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본 검사에서는 이 보통값을 성장 기대 요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T점수 값으로는 보통이지만 너는 상위 16%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성장력이 있는 학생이야.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하위 16%는 보완 요인. 너가 이것을 보완하면 성장할 수가 있고 성장한 것을 토대로 향후에 뭐예요? 너의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렇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보완, 성장, 강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이 각각의 T점수와 백분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한다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상담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단계죠. 바로 동기, 인지, 행동입니다. 자, 모든 심리 검사는요, 그 척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원동력은 성장 마인드셋, 학업 효능감, 학습 동기, 정서 조절은 세 가지 조절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먼저 인지하시고요. 실제 프로파일 형태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척도의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자, 학습 원동력, 동기 전략 척도의 학습 원동력 막대 그래프가 이 퍼플 색깔로 제공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 세 가지 하위 요인의 평균 값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하위 요인을 보기 전에 평균 값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 평균 점수, 평균의 함정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척도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것처럼 학습 원동력 평균 점수는 보통인데요. 이 성장 마인드셋은 낮게 나왔어요. 네, 이런 요인들을 함께 보시라고 하는 거죠. 전체 요인은 평균이지만 특정 요인이 낮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총평입니다. 이 총평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원동력의 평균 값들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서 조절은 뭐부터 보셔야 되는지 알겠죠? 네, 정서 조절의 평균값, 그 다음에 하위 요인, 그 다음에 총평 수순으로 보신다면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동기 전략이 끝나고 나서는 요 요인을 다시 한번 서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점수 요인을 강점 요인, 성장 기대 요인, 보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습관화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습관을 잡아서 이 전략을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불이 들어와 있는, 별도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보완 요인,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은 이렇게 습관 요인으로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구체적인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중분류 값만 설명드리고 세부 척도는 선생님께서 이 각각에 나와 있는 개념과 상세 설명을 가지고 해석하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략의 학습 원동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학업 자신감 및 성장 의지를 반영하는 척도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이럴진데 이 개념에 비춰서 봤을 때 학습 원동력이 낮은 학생들, 예를 들어서 T점수 40점 미만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낮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해봤자 잘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자기 불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학습 원동력만 보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학습 현황에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날이 있거든요. 혹시 이 학습 원동력이 낮은 학생은 공부하는 이유 체크란에서 부모님 때문에 혹은 대학 가기 위해서 혹은 나는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 이렇게 체크한 경우가 있는지를 같이 연계해서 해석하신다면 이 점수를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높은 학습자는 어떨까요?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요. 성취감을 굉장히 느끼고요. 공부하다 실패하더라도 성장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학습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습 원동력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습 원동력은 높은데 실제 성적이 낮은 아이가 있겠고요. 학습 원동력은 낮은데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학습 원동력은 지금 당장의 학업 성취 결과 낮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단기적인 성취와 연기하지 마시고요. 당장의 학업 성취와 너무 연관돼서 해석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코칭이에요. 보완 요인, 성장 요인, 강점 요인별로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촉진점을 바로 제공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 조절이에요. 자, 우리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승부사의 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경기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 수도 있는 게임에서 다음에 어떻게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음에 잘할 수 있다는 정서 조절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진 경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겠죠.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정서 조절력이 있어야 공부에 대한 성취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는 이 보완 요인, 성장 요인, 강점 요인에 나온 예시를 참고하셔서요. 그 각각에 맞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아이의 동기 전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면 이 아이들이 정서 조절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샘플로 드리는 아이는 성장 기대 요인이 3개가 있고 보완 요인 하나, 강점 요인이 2개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코칭 우선순위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까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두 요인, 학습 원동력과 정서 조절이 모두 낮게 나온 경우가 있고요. 특정 요인이 낮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모두 낮게 나온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아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을 먼저 하시고요. 특정 요인이 낮은 경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보완 요인부터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검사 결과에서는 이 특정 요인이 낮은 것들을 이렇게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코칭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지도하신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성장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인지 전략은 크게 메타 인지와 인지적 학습 기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평균값과 하위 요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총평을 빠르게 읽으신 다음에 세부 요인을 보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인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전략은 첫 번째, 메타인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능력입니다. 저희의 연구에 의하면요, 초등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 즉, 학년이 높아갈수록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학년 때는 학습량 전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몰라도 그냥 학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요, 메타인지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실제로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매우 큰 영향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이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먼저 공부해야 될지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학습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확실히 이해했고 이 부분은 좀 더 복습이 필요하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어떻게 성장 코칭할 수가 있을까요? 공부할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하지 자기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정말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처음 단계부터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선생님께서 오답 노트라든지 너가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아이가 그 챕터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짚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지적 학습 기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할 때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이 인지적 학습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은 어떨까요? 짧은 시간에 이해력과 집중력이 높다 보니까 IQ, 인지 능력과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 인지 능력은 ability라고 해서 실제 뭔가를 파악하는데 빠르게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인지적 학습 기술은 이 ability와 다르게는 실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 기술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낮은 학생들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복을 한다든지 또는 단순 암기에 의존한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높은 학습자는 내가 빠르게 이해하고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기술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학습 원동력은 높지만 이런 기술이 낮다고 한다면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 동기가 높기 때문에 어떨까요? 충분히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역시 거기에 맞는 코칭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단계 마지막 바로 행동 전략입니다. 신체로 비유했을 때는 손과 발이죠. 아무리 심장이 뛰고 머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실제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행동 전략은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저학년들에게 가장 눈에 띄게 빠르게 코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뭔가 단기간에 빠른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행동 전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향상시키기 어렵지만 행동 전략, 공부 환경을 바꾸거나 시간 관리를 빠르게 하거나 노트하기, 시험 준비 같은 이런 행동적 학습 기술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이 행동 전략은 그래서 행동 조절, 내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과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바로 학습 기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균 점수, 하위 요인, 총평 이렇게 보셔야 길을 잃지 않으시고요. 전체 이 요인 중에서 총 7개 요인이 있는데 어떤 건 부족하다, 어떤 건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건 강점이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눈에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동 조절 요인은 학습을 실행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행동 특성이에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헬스 클럽을 이제 끊어 놓으셨다가 많이 안 가셨던 이런 경험 많으시죠? 행동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해요. 즉, 헬스장에 가려면 운동화만 신다는 거예요. 운동화만 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걷게 되고 걸으면 헬스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운동화를 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행동 조절이에요. 자, 행동 조절이 낮은 학생은 어떨까요? 성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비난이 잦아요. 나는 뭔가 하지 못하는 아이인가 봐. 스스로 자기 비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행동하기가 꺼려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높은 학습자는 어떨까요? 작은 성취에도 난 할 수 있어. 야, 내가 헬스장에 못 갔는데 오늘은 갔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내일도 힘들지만 또 한번 해보자. 오늘 내가 독서실에 갔네. 어제는 내가 핸드폰하고 친구들 노냐고 도서실에 가지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독서실에 갔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행동을 격려하는 셀프 인커리지먼터가 되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어떨까요? 네, 행동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실수하더라도 어떨까요?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빠른 스타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빠른 스타트.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했을 때 행동 조절력 높은 학생들은 빠르게 실행하죠. 빠르게 실행하니까 성취 결과가 나오고 성취 결과가 나오니까 어떨까요?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니까 피드백이 가능해서 다시 한번 좋은 성취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순환 루프를 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볼 것은 행동적 학습 기술이에요. 공부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수업 태도를 바꿔준다든지 노트하기, 시험 관리,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행동적 학습 기술을 잘 갖춰주면요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내가 시간 관리가 잘 됐어. 난 수업 노트를 잘 쓸 수 있는 학생이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장 마인드셋도 향상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행동적 학습 기술이 낮은 학생들은 작게 노트하는 거, 메모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임 플래너를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작게 실행해서 성취 경험을 갖게 해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원동력의 하위 척도 중에 하나인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학습 기술을 기술로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어떻게 동기 전략을 향상시킬까? 이걸 통해서 메모하는 기술, 즉 기억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노트 필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기, 인지, 행동적 학습 기술을 별개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연관돼서 각각의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더 올바른, 더 한 단계 고차원적인 해석과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행동 전략도 강점 요인과 보완 요인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코칭 우선순위를 검토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랑 상담하셔서 주 호소 문제를 보시고 나서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해요. 저는 노트 필기가 필요하다면 노트 필기부터 하는 겁니다. 척도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학생과 합의점을 갖는 것들이 학생의 동기를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부족한 성장 코칭 습관을 잡아서 진행해 주신다면 이 아이의 동기, 인지, 행동 전략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종합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전 사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학기 시작할 때 검사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상담하고 지도했어요. 그럼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또는 2학기 초입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된다면 이 아이가 내가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줬는데 실제 동기가 향상됐네, 인지적 기술이 향상됐네, 행동적 기술이 향상됐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변화에 대해서 이 등락이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파란색, 부정적인 것은 바로 레드 컬러로 표현을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주 호소 문제를 분석하고 강점 분석과 코칭 목표를 도출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실제로 성과가 이어졌는지 한번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검사를 통해서 진짜로 다시 한번 성장했는지를 보는 3단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은 자기조절 학습자라고 했죠.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고 이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자와는 다르게 동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의 핵심 키 팩터인 학습 원동력을 가지고 나머지 요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동력과 나머지 요인들을 부등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동력은 낮지만 나머지 요인이 높으면 단기적인 성취는 얻을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중장기적인 성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동력과 나머지 요인을 비교한 거고요. 그리고 이 요인은 1차, 2차, 1학기 말 또는 2학기 초에 하시는 그 부분들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주 친절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수값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정서 조절부터 행동적 학습 기술까지 학습 원동력과 비교해서 각각의 요인들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는지를 척도 조합 해석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글을 읽으신다면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이 결과를 토대로 선생님께서는 상세한 해석과 강점 코칭, 보완 요인은 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성장 코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가 선생님과 학생이 마주 앉은 그 소중한 상담 시간과 학급 운영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